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금속재 불상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교가 전래되고 난 이후부터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금속재 불상이라고 하면 보통 청동으로 만들고 도금을 한 금동 불상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금동불의 제작 기법 중에서 주조 기법, 특히 이제 동을 어떻게 주조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에는 372년 전진에 북중국의 전진에서 승려 순도와 아도가 오면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백제에는 동진에서 중국의 남조 동진에서 승려 마라난타가 침유학 연간에 이제 들어와서 불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라의 경우에는 불교의 전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눌지왕 연간에 고구려의 승려 아도가 와서 전했다고 하고, 실제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것은 훨씬 더 늦은 527년 법흥왕 때 이차돈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석주는 경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이차돈의 순교 장면을 그린 석비입니다. 시기는 좀 늦어서 통일신라 시대 후기일 것이죠. 여하튼 불교가 전래되면 맨 처음에 절을 짓고 사찰을 짓고요. 그 다음에 승려의 출가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만들었는지 안 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고 알려진 것은 서울의 뚝섬에서 출토가 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이제 양식적으로 보았을 때 5세기에 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높이는 상당히 작습니다. 4.8cm, 높이가 4.8cm에 불과합니다. 이 불상은 제작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작지가 어디 있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일단 제작 기법 자체를 보면은 전체가 하나로 주조가 된 통주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정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 보시고 이게 뒷면인데요. 구멍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막힌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존 상태가 좋지는 못한 편이고 뒤쪽에 촉이 하나 있는데 이 촉은 아마 뒤쪽에 광배를 이렇게 꽂았던 촉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상의 양식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좌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대좌에 두 개의 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상으로 앉아 있는 형태인데 지금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녹이 상당히 심한 편이지만 아마 금동불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구멍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게 바닥 부분인데 바닥도 완전히 막힌 상태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통주라고 해서요. 불상이 이렇게 있으면 불상 전체가 하나로 주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몸과 신체와 그 다음에 대좌 부분이 아까 이렇게 왜 방형의 대좌가 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불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주조가 됐기 때문에 일주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로 주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아까 보시면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는데 이 꼭지에다가 아마 광배를 이렇게 꽂아서 연결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강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별주되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두강이나 신광의 경우에는 별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요. 그것이 이제 같이 되는 얘들이 없지는 않죠. 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통주식에다가 몸과 대자가 일주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주조 방식인데요. 이 주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뚝섬 출토 금동불 좌상의 경우에는 기존의 밀랍 주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대 불교 조각 대전을 하면서 고대 불교 조각 대전
이 전시와 함께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사와 그다음에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제 새로 우리나라의 금동 불상들에 대한 제작 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 고대불교 조각대전에서 이제 발표된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2016년 그 미술자료에 발표한 민병찬 선생님의 논문과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심포지움에서 발표가 됐던 2010년 도나 스트라하나의 논문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도나 스트라하는 미국의 학예사인데 이분이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스터디 인 아트 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논구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이제 불상들을 중국이나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불상들을 대부분 밀랍주조로 많이 보다가 이 도나의 연구에서는 뭐로 바뀌냐 하면 피스몰드 캐스팅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많이 하는 분할 주조 기법을 말합니다. 왜 청동기 만들 때 원형을 만들고 이 흙으로 만든 원형에다가 외형을 씌우고 난 다음에 이 외형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부분을 깎아내면 이제 이 내형과 외형이 있어서 요 내형 외형을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이제 주조를 붓는 이런 기법이 고대 청동기 제작 기법인데요. 이거 틀을 나눠서 붓는다고 해가지고 미술사에서는 분할 주조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피스몰드 캐스팅이라는 게 분할 주조 기법인데요. 이 도나스트란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불상들이 이제 밀랍 주조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오던 것과는 달리 그 초기의 불상들의 중국 초기 불상들은 중국식 청동기 제작 기법인 이 분할 주조 기법을 따라서 불상의 원형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원형에다가 외형 토를 입혀서 외형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내형 토를 깎아내면 내외 틀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내외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합쳐서 합쳐가지고 이제 그 불상을 주조했다고 이제 그 추정을 한 새로운 견해가 2010년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 도나 스트라한이 한국에 와서 2015년에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분할 주조 기법이라고 하는 게 초기 불상에 쓰였다는 견해가 민병찬 선생님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분할 주조 기법을 할 때 불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보시면 그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게 이제 원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이 나중에 보면은 깎아가지고 내형이 됩니다. 자, 원형이 있고 원형이 내형이 그 깎아져서 그 내형이 되고요. 여기 다시 내형이 됐죠. 여기 원래는 자세한 형태가 있다가 내형이 될 때는 밑에 부분을 딱 깎아내기 때문에 보면 얼굴이 없어져요. 얼굴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형을 위에다가 입혔다 그랬잖아요. 외형을 두 개를 입혀가지고 외형이 역시 나누어져서 틀 세 개가 합쳐져서 불상 하나가 원래 원형과 같은 것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외형과 내형을 갖다 결합을 할 때 여기 스페이서, 틀 고정 쇠라고 하는 거를 여기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틀잡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거예요. 주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 목수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틀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틀 고정쇠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 겉틀과 안틀을 같이 맞추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남아 있어야 이렇게 자 보세요. 일단 원형이 있고 이 원형에다가 그 외형을 갖다 했는데 이 부분에 공간이 있어야지 이 공간 부분에 주물이 들어가서 요렇게 주물이 이제 초록색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형과 요 내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외형 사이의 공간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 흙으로 고정하는 그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틀 고정쇠 혹은 틀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틀 고정쇠 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틀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쇠를 쓰는 게 아니라 틀을 잡기 위해서 이 촉 같은 거를 장부촉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흙으로 끼우면은 그 부분이 이제 구멍이 뚫려서 나오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다가 금속을 다시 부어 넣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다른 금속판 같은 거를 떼워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없애기도 하고요. 또는 쇠를 갖다 거기다 직접 박아 놓으면 그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주조할 때 말하는 형지라고 하는 게 되죠. 쇠 못을 여기다가 박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틀잡이 하는 방식은 그 틀 자체에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별도의 금속 쇠를 갖다가 쓸 수도 있는데요. 이 틀잡이와 형지를 한 흔적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분할 주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밀랍 주조를 하는 경우에는 형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는 형지가 없는 것들을 밀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밀랍 주조할 때도 형지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물의 형태에 따라도 좀 달라서 틀잡이나 이 틀잡이를 어떻게 무엇으로 흙으로 하느냐 아니면 쇠로 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밀랍을 주조를 할 때의 방식이 이 지금 외형토를 깎아내지 않고요. 이 내범에다가 밀랍을 붙여가지고 외형을 또 만드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느 쪽이 맞는지 어느 기법이 맞는지 잘 몰라서요. 분할 주조 기법과 밀랍 주조 기법 중에서 불상이 정확하게 어느 거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최근에 이제 최근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뚝섬출토 금동불 좌상의 경우에는 이 중국 불상에서 사용하던 중국 불상의 제작 기법인 분할주조 기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5세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뚝섬 같은 불상을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뚝섬출토 불상은 안에가 완전히 다 막혀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같은 시기에 4세기에서 5세기의 중국 불상의 경우에는 속이 완전히 빈 상태, 속이 완전히 빈 얇은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조 기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도나 스트라한의 연구에서는 두 개의 불상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도나 스트라한의 연구에 의하면 후조 건무 4년명, 지금 현재 알려진 중국 금동 불상 중에 가장 오래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소장의 지금 여기 위쪽에 보고 있는 이 후조 건무 4년명 금동불 좌상의 경우에는요. 분할 주조 기법으로 제작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뚝섬 출토 불상이 4.8cm, 5cm가 안 되는 굉장히 소규모인데 비해서 이 상은 39.4cm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편입니다. 높이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속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속이 완전히 빈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위까지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태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머리 부분에는 아직 주물사가 남아 있어서 주물사 또는 주물토, 그러니까 주물했던 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색이 완전히 까맣게 나오고, 그러니까 색이 하얗게,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상태로 이제 나오는 데 비해서 이 가운데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하 이 부분은 전부 다 속이 비어가지고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액선 사이에 이렇게 네모난 형태가 보이는데 화살표가 보이죠?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틀잡이라고 하는 거의 흔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틀잡이 또는 형지가 되겠죠. 네, 형지. 형지라는 말은 사실 지금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래 쓰던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고정쇠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고정쇠 또는 틀잡이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형지는 일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자어로 형지라는 말은 중국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서 그냥 형지라는 말을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나 스트라한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금동불 입상 486년에 연대를 가져서 5세기 후반이 되는데 북이시대 때 불상인데요.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높이가 140cm나 돼서 거의 사람 키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상입니다. 자, 앞면과 뒷면을 보시면 이 작품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2015년에 전시할 때 국내에 와서 전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면에서 보시면은 불상이 상당히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뒷면에서 보시면 꽉 찬 것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가운데가 뚫려 있죠. 그리고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데요. 이 도나 스트라한의 연구에 의하면 속이 완전히 이렇게 비고 뚫린 것은 그동안 밀랍 주조라고 많이 봤지만 이것은 밀랍 주조가 아니라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해서 밀랍이 아니라 분할주조 기법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 분할주조 기법으로 추정을 하냐 하면은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분할주조 기법 할 때 이렇게 그 범들을 갖다가 맞추면 요 범과 범 사이에 이렇게 얇은 그 주물 지느러미라는 말을 쓰기도 하던데, 이게 주물하면서 틀이 이제 그 맞부딪히면서 나오는 약간 이런 삐져나온 흠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곳에 몇 군데 확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분할주조 기법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나스트란이 이제 그 작품을 분석해서 얻어진 결과는 지금 보는 것 같은 형태로, 조금 전에 그 메트로폴리탄의 그 미륵불 입상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틀로, 요 하나하나의 단위가 이제 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틀을 분할을 해가지고서는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흔적이 틀잡이를 썼던 그 자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틀잡이 흔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먼저 보시면 이 속이 꽉 찬 이 손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조를 해서 여기에 끼웠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끼우면서 여기 보면은 그 끼운 손에 붙이기 위해서 그 옷을 따로 만들어서 붙였던 흔적이 X선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붙인 흔적이요. 그 다음에 여기 역시 X선 사진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요. 이 네모난 구멍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막힌 경우도 있는데, 여기 세부에 보시면 요 네모난 구멍이 보이는데 속이 막혀 있죠. 여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마 그 아까 얘기해서 그 틀잡이라고 해서 이렇게 흙틀 자체에다가 이런 요철을 갖다가 넣고서는 내범이랑 맞춰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그 금속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그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렸던 흔적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해서 여기 보시면 core extension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틀잡이로 만들었던 안틀과 겉틀을 붙이기 위해서 만든 그 접합, 이음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촉처럼 만든 부분이 돼서요. 이게 이제 틀잡이 부분이 되는데, 이 틀잡이 흔들이 이제 이렇게 남은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틀잡이 흔에 여기 보면 possible repair of core extension patch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틀잡이 부분에 원래 이렇게 구멍이 났던 거를 다른 주물을 부어 가지고서는 막아서 약간 요철이 남게, 단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겉에서 보면 멀쩡하지만 뒷면에서 보면 이런 흔적들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틀잡이의 그 형태들로 봤을 때 이것이 아마 안틀과 바깥틀을 연결을 해서 만드는 그 분할주조 기법을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법으로 볼 때 아마 이런 대형 불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그 중국 청동기 제작 기술을 이어받으면서 인체와 비슷한 불상의 상을 표현하는 조형 양식이 4세기에서 5세기 중국에서는 굉장히 고도로 발전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이 5세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불상의 주조 기술이 전해졌는데요. 불상의 주조 처음 제작된 그 뚝섬 출토 불상의 경우에는 뭐 별다른 이견 없이 그 중국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식의 주조 기법인 그 분할 주조 기법, 지금 이 불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분할 주조 기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6세기부터 만들어진 대부분의 불상들은 밀랍 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런 불상의 제작 기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작 국적과 제작 기법에 논란이 있는 뚝섬 출토 불상과는 달리, 지금 알려진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에서 제작한 그 확실한 불상, 금동 불상은 지금 보시고 있는 고구려에서 제작한 그 연갑 7년면 금동불 입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죠. 이 연갑 7년면 금동불 입상, 여기서 말하는 금동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조를 해서 만들고 그 청동에 가까운 그 동합금 계열로 청동으로 이제 주조를 하고요. 그 위에다가 그 금도금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도금. 그래서
동에다가 그 도금을 한 것 또는 청동에다 도금을 한 것을 금동이라고 부르죠. 예, 금동북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들어진 그 동의 성분은 순동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청동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금동으로 알려졌는데 은으로 주조를 하고 도금을 한 예들도 있어서 그 정확한 그 금동 내부의 그 재료가 뭔지는 분석을 해봐야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고 있는 이 연가칠년명 금동불 입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1963년 그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명문이 없었으면 지금 이게 앞면을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측면이고 여기가 뒷면인데 이 뒷면에 음각으로 새겨서 명문을 새겨 놓은 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것이 이제 고구려에서 만든 불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전체 높이는 16.3cm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명문에 의하면 여기 이제 연가 7년 제세 기민년에 고려국의 낭랑의 동사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당연히 고려를 말하는 겁니다. 고려가 원래 기록에는 다 고려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낭랑의 동사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이 낭랑 평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양 지역에 있었던 절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이는데요. 출토지는 경남 의령이에요. 그래서 이 연가 7년병 불상이 1963년에 발견이 되면서 불상의 제작 기법이나 뭐 아니면 형태나 출토지를 가지고 그 제작지를 갖다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여하튼 그 연가 7년명 기미년에 그 고려국의 낭랑동사에서 이제 누구가 무슨 여기 보면 무슨 제자 승 뭐 누구 뭐 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이제 쭉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천부를 유포했는데 그 불상 천부를 이 같은 형태 비슷하게 생겨 있는 천 개의 불상을 유포하면서 그 중에서 제 29번째의 현이불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요. 1000개를 만들고 그 중에 29번째 불상이라는 게 이제 기록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불상을 1000개를 만들었었다는 거를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 상이 요 상인데요. 여기 연가 7년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539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어떤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갑자 위인 479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479년이 되면은 장수왕 67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39년이 되면은 안원왕 9년이 되는 건데요. 어느 왕 때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설서에서는 전부 다 539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단 539년으로 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전반의 불상이 되는 거죠. 보다시피 지금 이 광배하고 몸하고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주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광배 부분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땅 속에서 있으면서 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금이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광배 부분과 이게 광배죠. 이 광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의 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좌 부분이 있는데 광배와 몸과 대좌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나로 주조가 된 일주식이에요. 아까 일주식이라는 말 썼죠. 일주식이고 그 다음에 전체가 그 속이 비지 않고 꽉 찬 상태로 주조가 됐기 때문에 통주식이기도 합니다. 통주식. 광배와 대좌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이 모두 다 하나로 주조가 돼서 통주식이라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뚝섬출토 불상의 경우에는 뒤쪽에 광배 꼬다리가 있고요. 여기 이제 광배를 별도로 만들어서 매달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광배가 없어진 상태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배는 별주를 했었는데 거기는 대좌하고 몸하고는 그 불신이라고 부르는 그 부처님의 몸하고 그 다음에 대좌 부분은 하나로 일주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이 통주식이라고 부르는 이 속이 꽉 차 있는
전체를 하나로 주조를 하는 이런 기법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 기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이렇게 통주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불상의 경우에는 그 도금을 이 머리 윗부분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윗부분은 이제 청색으로 나타났고요. 그 지금 몸 같은 경우에는 그 손도 역시 한꺼번에 이제 주조가 돼 있고 이 요철의 형태나 이런 거를 봐서 아마 밀랍 주조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밀랍 주조 기법으로 제작을 했고 그 밀랍으로 형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흙틀을 씌워 가지고서는 주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명문은 나중에 파새김 기법으로 새겼습니다. 별도로 새겼습니다. 불상의 제작기법 연구에서는 실물 관찰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되긴 하는데요. 사실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뉘어놓고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기회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뮤지엄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금동 연가 7년명 금동불 입상의 그 아랫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에 그 대좌 밑부분을 보시면 속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칼로 긁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깎아낸 흔적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제 도금을 전체적으로 다 했지만 바닥 부분에는 여기까지만 도금이 돼 있어서 이 까만 부분은 그 도금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금을 했더니 흔적들, 이게 붓질을 해가지고 그 수은 아말감 도금을 하면은 이렇게 붓을 가지고 수은 아말감을 갖다 위에다 바르기 때문에 이 붓질한 흔적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까지 이제 도금을 했었던 흔적이 확인이 되는데 이 내부는 도금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분 분석을 하거나 그러면 이 안에 쪽에 도금되지 않은 부분의 그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가 7년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사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공개된 자료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전후 좌우 측면 아까 사진을 보셨는데 그 사방에서 봤을 때 구멍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속이 다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면에서도 이 밑부분까지 완전히 꽉 찬 상태로 주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주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요철의 상태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밀랍 주조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밀랍 주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깎거나 새기거나 여기 문양을 새기거나 뭐 아니면은 그 뒷부분에 또 보면 글씨를 새겼죠. 그 다음에 얼굴 부분이나 이런 데도 칼질을 좀 했던 흔적이 보이고 여기도 칼 깎은 흔적 같은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붓질을 해가지고 그 금도금을 수은 아말감 도금 기법을 이용해서 수은 아말감 도금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수은 아말감 도금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금을 했지만 바닥 부분은 도금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통주식하고 그 다음에 밀랍을 깎아서 원형 전체를 밀랍을 깎아가지고 쓰는 이런 통주식 기법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경주 나원리 5층 석탑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 때 금동불 입상의 경우에는 뭐 석탑 자체와 같이 나온 사기정원구의 연대로 봐서는 아마 8세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불상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속이 완전히 꽉 찬 상태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밀랍을 이용한 밀랍 주조 기법을 이용해서 통주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역시 보면은 광배 부분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손 부분 같은 데에는 나중에 조금 기법으로 장식을 한 예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원리 5층 석탑에서 조금 전에 불상이랑 같이 나온 금동탑의 경우에는 높이가 10.6cm로 불상보다는 약간 큰 편이긴 하지만요. 여기 이 액선 사진을 보시면은요. 액선 사진이 요만큼이 속이 비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속이 빈 상태가 확인이 되죠. 지금 까만 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하얀 거는 속이 꽉 찬 겁니다. 엑스레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속이 비어 있고요. 요 위쪽은 꽉 차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진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불상의 경우에는 완전히 속이
꽉 찬 상태로 그 주조가 된 데 비해서 이 탑의 경우에는 윗부분은 꽉 찼지만 아랫부분은 이렇게 속이 빈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로 보이는데요. 둘 다 아마 밀랍 주조 기법을 이용해서 썼고요. 이게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그 내심을 흙으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밀랍을 발랐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똑같이 밀랍 주조를 이용하더라도 원형을 전부 다 밀랍으로 깎는 방법 하나가 있고, 지금 이 금동탑에서 보는 것처럼 흙으로 그 내심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밀랍을 씌워가지고 그 요 밀랍의 형태대로 주조를 하는 그 방식을, 그러니까 네웨트를 같이 쓰는 거죠. 이거는 내범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외범이 있는 거로 만들면은 이렇게 속이 빈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아까 금동불 같은 경우에는 내범이 없이 외범만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틀이 하나라 그 속이 꽉 찬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조 기법들은 사실 뭐 밀랍과 분할 주조 기법 방식들 중에서 밀랍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직은 논란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통일신라 시대 때 금동불상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밀랍 주조 기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그 금동불들에 대해서는 2011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신라의 금동불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내면서 그 금동불 제작 기법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도면에 의하면 밀랍으로 원형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그 씌워가지고 외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깥에 외범이 되죠. 틀이 됩니다. 외범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외범을 갖다가 밀랍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외범을 불에 굽게 되면 여기 안에 있던 밀랍이 그 빠져나가게 이렇게 녹아서 빼버릴 수도 있고요. 빼버리는 경우가 많죠. 빼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금속물을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붓게 되면 그 안에 그 밀랍의 형태대로 빈 동공 부분에 그 빈 구멍 부분에 밀랍이 들어가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그 여러 가지 정이나 뭐 이런 그 각종 도구로 조금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깎고 새겨가지고 그 상호라든지 아니면 문양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해서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도금을 맨 마지막에 해서 금동불을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밀랍 주조 기법을 이용한 통주식 주조의 예를 보신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한 밀랍 주조 기법을 이용한 통주식 주조를 하는 경우에는요, 보통의 경우에 밀랍을 하나만 쓴 경우에, 밀랍과 그 다음에 외범 하나를 쓴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엑스레이 상태에 완전히 속이 꽉 찬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불상이고요. 옆에 액선 사진 보시면 속이 완전히 꽉 찬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여하튼 통주 기법으로 제작이 됐죠. 통주 기법이 제작이 되었고 속이 완전히 꽉 찼기 때문에 그 속이 통주식이고 속이 완전히 꽉 찬 그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관은 똑같이 보이는데요. 액선 사진을 찍어보면 이 안에가 속이 텅 빈 상태로 나오는 예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이 있는 편이에요. 특히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속이 이렇게 꽉 찬 예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같은 밀양 표충사 상층 석탑에서 출토된 다른 불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같은 석탑에서 나온 그 비슷한 시기에 불 입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조금 시기가 늦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액선 사진을 보면 머리 부분은 좀 많이 꽉 차 있는데 이 몸 부분은 이렇게 허옇게 돼서 여기 속이 비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그 대자 부분도 지금 이쪽 부분은 속이 비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속이 다 꽉 차 보이지만 액선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가 비어 있고 머리 부분도 지금 보면 이렇게 빈 흔적이 나옵니다. 왜 이런 흔적이 나오냐면 이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밀랍 주조 기법 중에서 밀랍 주조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를 전체를 갖다 밀랍으로 만들면 밀랍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밀랍으로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다가 흙으로 만든 심을 넣고 이 흙심 위에다가 밀랍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형을 만들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속심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이거를 네틀이라고 네틀 또는 안틀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안쪽에 내범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내범, 외범 하면은 안쪽에 있는 그 흙을 갖다 써서, 또는 이게 이제 가운데를 채웠다 해서 이거를 중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중자라는 말은 사실 한국어는 아니고요. 그 일본말 을 받아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흙을 갖다가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얇은 밀랍을 갖다 씌워서 만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훨씬 더 속이 가볍고 속이 빈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밀랍을 값비싼 밀랍을 좀 덜 쓰는 이점을 갖게 되는 불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통일신라 시대 때 불상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기법들, 특히 그 똑같이 밀랍 주조라고 하더라도 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밀랍을 얼만큼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대좌와 그 다음에 몸하고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광배는 없어요. 왜냐하면 광배는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좌와, 여기서 보면 대좌와 밑에 대좌 부분하고 불상 부분은 그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그 조사를 좀 해봐야지 더 알 수는 있는데, 특히 안에 부분을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광배하고 광배는 지금 별주를 했고, 별주라고 하면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광배는 별주를 해서 광배가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좌하고 몸하고 불신 부분하고, 불신부라고 하는 부처님의 몸 부분하고 대좌부가 있으면, 이 대좌부하고 불신부를 그 함께 주조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아랫부분에 연결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선 사진만 가지고는 지금 잘 확인이 되진 않아요.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아마 함께 주조를 했을 가능성이 큰 편이긴 합니다. 선이 여기 가운데 이게 뭐 선이라든지 뭐 연결되는 부분이 확인되지는 않는 거로 봐서는요. 일본 학자인 시오미 히로시 선생님의 기술의 고고학에 의하면 밀랍주조, 금동부를 만드는 밀랍주조 기법을 이렇게 추정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흙으로 만든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은 그냥 만들면은 그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철심을 박아요. 철심 위에다가 내형토라고 해서 흙을 갖다가 바르고요. 그 흙 위에다가 지금 보다시피 얇은, 자, 여기 부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얇게 흙 위에다가 얇게 붙였는데, 이게 이제 밀랍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흙이 있고, 그 다음에 밀랍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흙이 되죠. 내형토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밀랍이 있고, 그 위에다가 다시 외형토를 바르게 되면, 외형토를 이제 이 부분이 외형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형토를 바르게 되면 가운데에 요 부분에 밀랍이 있었던 부분에 동공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열을 줘가지고서는 이 내형토와 외형토 합친 거를 갖다가 전부 열을 주게 되면 밀랍이 녹아내리게 되죠. 그 밀랍이 녹아내린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 거꾸로 엎어가지고 이 빈 공간에다가 쇳물을 갖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안에서 이제 나중에 굳으면 불상이 생기는데, 밀랍 형태로 이제 불상이 생기는데, 이 불상을 갖다가 꺼내기 위해서는 흙을 갖다 부셔야 되죠. 그 외범을 부셔서 불상을 꺼내서 다듬으면 완성이 된다고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아까 내형토하고 외형토가 있는데, 이때 밀랍을 고정을 하기 위해 이 내형토와 외형토 사이에 그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요. 이 못은 철못을 박기도 하고 동못을 박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못을 박는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를 박아놔서 이 코어핀이라고 아까 불렀는데, 이게 보통 형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틀잡이 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정쇠라고 부르기도 해요. 고정쇠. 이 고정쇠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안틀, 여기 이제 안에 틀이 있죠. 내범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틀, 외범하고, 이것이 이제 서로 어긋나지 말라고 적당한 지역에다가 틀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틀잡이라고 부르고요. 이 틀잡이라고 하거나 혹은 고정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보통 그 금동불 제작할 때는 금동과 그 동하고 같은 성분의 그
정동을 붓기 때문에 동이나 쇠를 갖다 여기다가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이 고정쇠를 갖다가 받게 돼요. 이 고정쇠는 보통 방형인 경우가 많고요. 단면은 그 위가 높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 한쪽으로 가면서 뾰족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박아 놓으면 얘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고정쇠 부분만 이렇게 네모난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거 둥그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건데 대부분 네모난 형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현대 주조한 사람은 형지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요. 옛날에는 고정쇠라든지 틀잡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하튼 이 형지는 사용하는 못의 크기만큼 구멍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금속으로 만든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그 아래 윗부분을 잘라버려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겉에서 보면은 여기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요 자국만 남게 되고요. 안쪽에는 이 형지 흔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까지만 나왔을 경우에는 형지 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빠지게 되면은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에 또 금속을 다시 부어서 아까 본 것처럼 넣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지라고 하는 것이 틀잡이 또는 형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까 분할주조 기법에서 이거를 쓴다 그러는데 분할주조 기법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밀랍주조 기법에서도 형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크고 복잡한 형태나 장식적인 형태를 만들 때는요, 별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별주식 불상의 예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좌를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불상의 몸체를 따로 만들어서 불상의 몸체와 대좌를 따로 만드는 별주식의 예를 보시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흙으로 이제 원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밀랍을 씌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흙을 씌우게 되면 내범하고 그 다음에 외범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밀랍이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밀랍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금속물을 붓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형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형 만든 위에 밀랍을 씌우고 다시 외범을 더 씌워서 바깥에 흙을 더 씌워서 진흙을 바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외범을 만들고 나면 뭘 해야 되냐 하면 불에 녹여서 불에 구워서 밀랍을 녹여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불상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는 게 많은데요. 이 구멍이 여기 보시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안틀하고 외형 틀하고를 갖다가 전부 밀랍을 씌우지 않고요. 연결을 하는 그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거는 쇠를 갖다가 아까 형지로 이렇게 박지 않고요. 흙 자체로 이 이음새를 갖다가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틀잡이를 흙으로 연결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금속을 붓게 되면 열을 가해서 밀랍이 흘러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금속을 붓게 돼서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금속이 식고 난 다음에 깨부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불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이 안 부분에 지금 이 안 부분에 흙이 있죠. 이 흙을 갖다가 다 빼낼 수도 있지만 빼기 힘든 부분에는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틀하고 겉틀을 고정하는 데 보면은 이 흙을 갖다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이어서 그냥 썼는데 이 부분 요렇게 이어진 이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틀 자체 안틀과 겉틀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느라고 원래부터 연결을 시켜놨던 장부촉 같은 부분 이게 이제 틀잡이 부분이 되는데 이 틀잡이 부분은 나중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글로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주물살을 빼는 걸로도 쓸 수가 있고요. 속을 비우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물할 때 안틀과 겉틀에 형질을 박지 않고 이 연결을 갖다가 흙 자체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틀잡이 부분이 넓게 많이 만들어지면 구멍이 나오니까 금속도 덜 쓰고요. 밀랍도 덜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하튼 이 부분을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하각기 폭치라는 단어를 써요. 폭치. 한자로 이거를 폭치라고 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도 이 폭치라는 단어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폭치는 일본말의 하바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폭치, 하바키. 일본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불상의 중공 부분,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들이 원래 이 틀잡이 부분에 흙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금속이 밀랍과 금속이 쓰이지 않아서 구멍으로 남는 건데요. 그 부분을 폭치라는 단어를 일본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썼던 틀잡이라는 말을 쓰는 게 틀잡이 흔적이 되는 거죠. 틀잡이의 흔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바키라고 하는 일본어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지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자면 한국고대 금동불의 밀랍주조 기법은 일단 밀랍만 가지고 만드는 통주식이 있어요. 일주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나로 모두 다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몸체나 뭐 광배나 대좌를 다 일주 하나로 만드는 걸 이제 통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통주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속이 꽉 찬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구멍이 없이 꽉 찬 것들을 통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속이 꽉 차 있어서 무공식 그 다음에 심실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일단 광배하고 아니 몸체하고 대자하고 따로 만들었으니까 별주식으로 만든 거긴 해요. 별주식으로 만들었는데 불상 몸 자체는 하나로 통주를 했죠. 하나로 통주를 했는데 뒤에 부분에 뭐가 있냐 하면은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통주라는 말보다는 중공식이라는 말로 분류를 했었어요. 중공식. 속이 비었어요. 속이 비었고 이 중공식이라는 말은 뒤에 구멍이 있다 그래서 유공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통주라는 말하고 중공이라는 말을 조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통주의 반대말이 별주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한꺼번에 만들었느냐 부분 나누어 만느냐에 얘기할 때는 통주의 반대말이 별주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이 꽉 찼느냐 속이 비었느냐를 얘기를 할 때는 통주의 반대말 중공이 됩니다. 그래서 통주의 반대말은 별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중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념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쓸 때. 여하튼 논문을 쓰시거나 이럴 때는 용어를 좀 조심해서 쓰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별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광배의 경우에는 언제나 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좌하고 불상의 경우에는 같이 만들기도 하고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나누어서 분주를 하기도 해요. 나누어서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분주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경주 완경 출토 금동불 일상 통일신라 시대 것이고요. 높이는 11.5cm인데요. 밀랍주조 기법으로 제작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 그 심을 써서 속심을 써서 그 속심과 그다음에 이제 그 내형틀하고 외형틀을 갖다가 같이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밀랍주조 기법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 겉하고 바깥을 잡아줄 때 한 군데에서 이거 측면을 보시면 지금 불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랍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가운데 부분에 한 군데에 이 그 틀잡이 부분이 흙으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중공으로 빈 구멍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었던 주물사, 이 내범으로 사용했던 주물사는 나중에 이 부분, 그 틀잡이 부분의 흔적으로 남은 이 중공부를 통해서 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미술사 논문에서는 이 중공구 부분을 틀잡이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폭치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폭치라고 하는 것이 일본 용어고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좀 내용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저렇게 중공구가 있는 불상의 경우에 그 가운데 불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속 부분이 이렇게 비어 보이는 불상들은 앞에서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뒤쪽에 엑스레이 선을 찍어 보면 이렇게 빈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뒷부분에 이 부분이 전부 다 그 빈 부분으로 나오고요. 여기는 원래 주물사가 채워져 있고 얇은 밀랍을 갖다가 주물사 위에다가 올려서 뒷부분이 나오지 않게 주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익산 사자함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 때 불상의 그 앞면하고 액선 사진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건데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은 멀쩡해 보이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구멍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머리 부분까지 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어깨 윗부분에 네모난 부분이 측면에서 보면 꼬다리 부분이 보이죠? 이 꼬다리 부분에 뭐를 하게 되냐면 나중에 광배를 꽂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도 광배를 꽂지 않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불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측면에서 보면 불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내범을 씌웠죠. 내범을 씌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랍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내범하고 그 다음에 외범부가 있고 이 주변에 머리 부분에도 이 틀잡이 부분이 한 번 있고요. 이 부분도 한 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 여기 보면은 밀랍을 워낙 많이 아껴서 쓰고 동도 워낙 아껴서 쓰기 때문에 속이 거의 다 빈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범을 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요거 자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밀랍을 갖다 조금 쓰고 흙을 더 훨씬 더 많이 쓰면서 겉부분만 잘 보이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는 그 광배를 따로 달아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대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상을 얇고 납작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시대가 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절반 정도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는 불상의 경우에는요. 뒷부분에 이렇게 어깨까지 내려오는 것도 거의 없이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안에 내형토 흙으로 만든 덩어리를 놔두고 밀랍을 위에다가 씌우는 데 있어서 뒤쪽까지 싸지 않고요. 아예 이거는 전체를 전부 다그 밀랍으로 싸서 밀랍을 두껍게 해가지고서는 하는데 그 대신 뒤쪽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들기는 훨씬 쉬워지면서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빈 공간으로 만들게 되는 상태가 가장 좀 늦은 통일신라 시대에 좀 후기 한 9세기 이후에 나온 상들이 이렇게 된 것들이 좀 많은데요. 이때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구멍 대신 이 흙틀과 그 다음에 외범을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 이 네모난 꼬다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꼬다리는 나중에 여기다가 광배를 갖다가 꽂는 광배 꼬다리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조를 할 때 안틀이었던 이 흙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안틀하고 겉에다 씌웠던 이 틀, 그리고 중간에 이 밀랍 부분이 들어가서 생기는 이 구멍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연결부, 아까 봤던 틀잡이가 이게 단독으로 나온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이 되면 시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만드는 방식이 뒤쪽 완전히 환조라기보다는 좀 부조에 가깝게 주조를 하는 얘들이 시대가 좀 내려가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하나는 요 밑에 촉이 보이시죠? 발 밑에 이 촉이 있는데 이 촉이 이제 뭐에 쓰는 거냐 하면 나중에 대좌 부분에 대좌를 이렇게 해서 꽂잖아요. 그 대좌 부분에 이게 있어야지 꽂히게 돼요. 그래서 불상은 별주를 하는 경우에 대좌하고 불상을 별주하는 경우에는 발 밑에 꼬다리 부분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꼬다리 부분들은 주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불상을 조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판불은 아까 보셨던 입체형으로 생긴 소금동불들하고 달리 납작한 부조판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기법은 역시 밀랍 주조 기법을 이용을 했고요. 부조로 사용되기 위해서 앞부분을 갖다 강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부분은 정이나 끌 가지고서는 깎고 새겨서 문양을 갖다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한 반면 뒷면은 전혀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주조를 할 때 만들었던 형의 모습들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틀을 잡았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원형에 있었던 밀랍의 구조들을 밀랍의 구조들, 밀랍으로 판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구조들이 이제 뒷부분에 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뒷부분이 원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듬지 않고 그냥 나온 거라서요. 사실 제작기법 연구할 때는 이런 뒷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주저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안압지출토 판불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그 경주 가문사지 사기장원구에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주 가문사지 동탑출토 사기장원구의 외함에 새겨진 사천왕상들은 동탑과 서탑 모두 다 사천왕이 이제 부조로 나왔는데요. 옛날에 처음 얘기를 할 때는 이 부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 동탑을 발굴하면서 조사를 한 결과 이거의 경우에는 순동판을 두드려서 순동판을 그 타출과 조금 기법으로 장식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요철을 표현해서 만든 아주 얇은 타출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주조기법하고는 다른 타출기법에 의한 판부를 만드는 방식이 그 8세기 아니 7세기 후반 정도의 신라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가문사지 동탑출토 또 그 가문사지 서탑출토 동서탑출토에서 나온 사기장원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타출을 한 다음에 여기들은 이렇게 못을 이용해 가지고 부착을 판 뒤에다가 부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뒷면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엑스레이 찍어보면 속이 완전히 비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동탑의 경우에는 나왔을 때 이것들이 분리가 됐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뒷면 보존 처리하면서 타출된 흔적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조기법뿐만 아니라 타출기법이라든지 또는 압출기법에 의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불상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아있는 예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과학적 분석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여기 구름이 있는데 여기 하얗게 진한 동그라미가 보이죠? 여기도 하얀 동그라미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얇은 판을 두들겨서 만든 이 구름 모양의 판을 그 바닥판에다가 붙이기 위한 못 흔적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면 지금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주조기법으로 만들어져서 속이 꽉 찬 상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구름이라든지 사천왕 같은 경우에는 얇은 판을 타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빈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선, 액선이나 요즘은 이제 CT를 찍게 되는데 액선과 CT 조사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 제작 기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형의 금동불들의 주조기법과 그 다음에 단조 및 타출기법에 의한 판불의 예까지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대형 금동불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 예정인데요. 사실 대형의 금동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30cm만 돼도 사실 대형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삼국시대의 경우에는 60cm 이상 정도 되면은 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등신대 정도 1m 이상은 돼야지 대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삼국시대 유물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금동보살 반가사유상 2점 78호하고 좀 이따 보실 83호 이 두 개가 80cm에서 90cm에 이르는 1m에 가까운 상들이라서 비교적 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은 그 제작 연대가 삼국시대로 알려져 왔고요. 정확한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의 민병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금동 78호 같은 경우에는 6세기 후반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83호의 경우에는 7세기 전반 정도로 보셔서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의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78호 지금 보시고 있는 78호와 이 83호의 경우에는요. 이미 1960년대부터 액선 촬영을 시도하면서 내부가 속이 완전히 비어 있음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속의 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조기법으로 제작을 했고요. 흙틀과 밀랍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흙틀과 밀랍을. 그리고 이제 내부에 촬영된 상태를 보면은요. 안에 가운데에 이제 그 철심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일부분, 다리 부분이라든지 뭐 관의 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수리를 했던 흔적이 나오고요. 이 등판의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수리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78호의 바닥 부분을 보시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나온 발 부분이고요.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대좌 부분이 되는데, 이 뒷부분에는 고쳤던 흔적이 남아있고요.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분 분석에 의하면 구리가 그 91.4%, 그 다음에 그 주석이 그 6.4% 정도의 성분으로 이제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금 기법은 수은 아말감 도금을 했었다 그러고요. 두께의 경우에는 가장 두꺼운 데 같은 경우에는 1mm 정도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1mm래 1cm 1cm 정도 되고요. 앞부분에 좀 두꺼운 이쪽에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5cm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은 0.4cm 4mm 정도의 두께가 일반적인 두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두께가 고르고 그 형태적인 특정으로 봐서는 일부 수리를 하기는 했지만 밀랍 주조 기법으로 제작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렇게 그 균열이 간 흔적들이라든지 수리가 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에 의하면 그 가운데 부분을 비롯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철심을 이용해서 그 형을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하얀 부분, 지금 검게 보이는 부분은 머리 위에 난 구멍인데요. 머리 뒷부분에 구멍이 현재 2개가 있고요. 그 안으로 이렇게 통해서 안에를 보면은 황토색의 아주 고운 내용토, 흙이 그 주물에 썼던 흙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선상에 의해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균열이 가서 구멍이 있는데요. 앞뒤를 다 보면 멀쩡하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동판을 덧대서 수리한 부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동 반가 사유상 78호의 국보 78호의 경우에 보면은 이 안쪽에 보면 점토라고 해서 점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점토로 형을 만들 때 쓰기 위한 이 철심을 썼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생긴 절심을 써서 가로, 그 다음에 위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심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했고, 이 심은 현재 액선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었던 그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점토의 경우에는 황토색의 굉장히 고운 점토로 되어 있는데요. 성분과 CT 촬영, 뭐 이런 거, 액선과 CT 촬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보는 단면하고는 달리 좀 수리가 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된 부분의 경우에는 그 동판을 이용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91%의 주석 6.4%의 청동으로 주조를 했지만, 수리된 부분은 주석이 나오지 않는 구리 성분만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게 확인이 돼서요. 주조하고 난 다음에 주조가 결함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후대에 이제 보수를 했었던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6세기 후반 정도의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던 불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6세기 후반에 지금 80cm 이상의 대형 주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삼국의 불교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의 경우에는 백제설과 신라설 또는 고구려설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78호하고 같이 이제 쌍벽을 이루는 83호 방가상의 경우에는 78호보다 조금 더 늦은 7세기 전반 정도의 작품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더 커서 93.5cm입니다. 장식이 없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 대신 이제 신체의 양감이 잘 표현이 된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광배 꼬다리가 이제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주조는 구리가 95%에 주석이 4% 정도로 구리가 좀 더 순도가 높고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선상과 그 다음에 정밀 조사에 의하면 머리와 이마의 보관 사이의 부분에서 이제 방형의 형지가 이제 흔적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뒷면에 허리띠 있는 데에서도 이제
형지가 하나 형지 흔적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발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했었던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먹이 부분에는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그리고 인제 지금 액선상에 보면 거의 꽉 찬 형태로 나오는 거로 봐서 안에 그 점토가 남아 있음이 인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머리 부분에서 이제 여기 따라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는데요. 이 부분은 이 윗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철심의 흔적이고요. 이 철심은 밑에까지 지금 바닥 부분에서 인제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철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83호의 경우에는 그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긴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은 철선입니다. 철선이고 이게 인제 원래 흙으로 형태를 만들 때 그 내형을 만들 때 기본적인 그 심이 되는 것들 그 뼈대가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뼈대 구조는 이쪽으로 보면은 다시 그 팔로 연결이 돼서 양쪽 팔에 철심이 들어가는데 이 양쪽 팔에는 철심 사이로 가는 철심들을 또 했던 흔적이 액선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그 소조상 만들 때랑 비슷하게 굵은 철심을 넣고 뼈대를 넣고 그다음에 다시 뼈대를 넣고 감아 가지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 흙을 붙여 가지고서는 형태를 만들고요. 맨 위에는 아마 밀랍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은 기본적인 형태는 흙으로 만들긴 하지만 세부는 밀랍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내부에는 이게 속이 지금 많이 차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점토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그 형으로 썼던 점토들이 남아 있는데 이 점토의 경우에는 사질계 점토라서 이게 모래 성분이 좀 더 많고 약간 거친 점토를 쓰고 거기에다가 인제 그 형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형태를 만들 때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푸라기나 아니면은 지푸라기 같은 거나 뭐 보리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풀 같은 것들을 마른 풀 같은 거를 잘라 가지고 섞어서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지푸라기 흔적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점토의 성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83호의 바닥 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에 그 발이 나온 부분들, 앞발이 있잖아요. 그 앞발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주저를 해서 연결이 된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연결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속은 완전히 비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가운데 이렇게 꼬랑지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까 그 머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깨와 가슴 부분을 지나서 등 있는 데를 지나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커다란 뼈대가 되는 철심인데 방형의 단면을 가졌고요. 끝부분은 Y자로 벌어지면서 각각 꼬여서 이렇게 끝나는 형태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속심으로 썼던 철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 머리 부분에는 그 주물사가 아직 들어있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보수 흔적들은 원래 처음부터 보수가 된 건지 아니면 후대에 보수가 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철심을 쓰고 이 철심 현재 여기까지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부분에 철심을 했고 그 다음에 가는 철사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물살을 써서 만든 형태 위에 밀랍을 다시 씌워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외범하고 내범, 이게 이제 내범이라고 한다면 이 밀랍 안에 있는 이 흙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외범이 되는 부분을 연결을 하는데 형지 부분은 이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 하나 두 군데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상당히 발전한 주조기술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식적으로 봐서 이 불상은 7세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불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 일본의 고류지에 이제 목재 불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의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의 삼국시대에는
뭐 고구려인지 백지인지 신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70cm에서 그 90cm, 80cm 이상의 대형 그 금동불들을 주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흑틀과 밀랍, 그 다음에 이제 외범이라고 하는 그 기본 구조들을 그 금동불에서 보면은 아까 흑틀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밀랍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범을 해서 그 내범과 외범이 있는 식의 형지 또는 그 틀잡이를 사용하면서 주조를 하는 방식이 금동불, 대형의 금동불에도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중국의 분할 주조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썼느냐, 중국의 분할 주조식하고는 좀 형지의 숫자가 적은 데다가 그 여러 가지 양식적인 특징들로 봤을 때 그 아마 밀랍을 주로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형 금동불의 경우에는 철심으로 중심을 갖고 그 다음에 점토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밀랍을 입혀가지고 이 갈색 부분이 밀랍이 되죠. 그래서 밀랍을 입혀서 원형을 뜬 다음에 거기 위에 다시 점토를 씌워가지고서는 외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형하고 그 다음에 외형이 있어요. 그래서 내외범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 밀랍을 나중에 제거를 하는데 밀랍을 제거를 할 때 네트라고 외트를 갖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치를 씁니다. 하나는 지금 보신 아까 왜 불상에 보면 등 뒤에 나는 구멍처럼 이 틀잡이라고 하는 걸 흙 자체를 연결해서 틀잡이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못이나 아니면은 동못을 이용해서 금속못을 이용해서 박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박아서 만드는 이것들을 보통 이제 이것도 틀잡이의 일종인데 금속으로 만든 이 틀잡이들을 보통 고정쇠라는 말을 쓰거나요. 최근에는 이 고정쇠를 형지라고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틀과 외틀을 갖다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연결되는 이 부분들, 이거는 보통 틀과 안틀과 겉틀을 합친다 맞춰준다 해서 이거를 갖다 틀잡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틀잡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본 학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폭치라는 말을 써서 하바키 또는 폭치라는 말을 써서 폭치라는 단어를 일본 논문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이 용어는 조금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주조를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이 형지 부분의 경우에는 윗부분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틀잡이 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구멍으로 남게 되죠. 이 구멍으로 남게 된 거는 다시 주조를 해서 덧대어서 주조를 해서 막거나 아니면 얇은 동판을 쳐서 막거나 그다음 또는 광배를 해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금속재 대형 불상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사가 된 유일한 통일신라 시대 때 금동불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백률사 금동열의 약사 금동열의 입상이 있는데, 이 약사불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까 틀잡이 했던 부분으로 추정이 되는 중공 부분이 네 군데나 크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은 머리에도 또 있죠. 그래서 이 틀잡이의 흔적인 중공구 부분이 있고요. 속은 완전히 다 비었습니다. 상태로 봤을 때는 손이 아마 따로 주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별주에서 끼워 넣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흙과 밀랍을 이용해서 주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때의 금동불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 소금동불과 대형불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